저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소셜 미디어의 가치보다 몇 배 정도 더 크다고 보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께서 하나 이제 자기 자신의 포지셔닝을 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바이어인가 아니면 셀러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식 투자할 때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 항상 투자할 수 있는 이 순간서부터 바로 뭐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성장주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40종목 이상.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테이퍼링에 대한 11월 달에 그다음에 이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지금 뭐 주가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는 게 그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러한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잖아요. 예. 근데 이 금리 인상이 되거나 이 양적 완화 축소가 되거나 테이퍼링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성장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장주 가진 분들은 긴장해야 된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지금 그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뭐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몇 개월 동안 10% 20% 정도 폭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아니다. 앞으로 한 10% 정도 오히려 추가 상승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의견은 이제 참고만 하면 되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조금씩 현금을 늘리고 이런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디에서 인상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5%가 있는 금리가 6%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로 금리가 지금 0.25%에 머물고 있는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1%가 된다든지 2%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와서 2%까지 오른다고 해도 그 2%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식을 다 팔고 주식 투자를 포기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결국은 노이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앞으로 있게 되는 이벤트는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거니까 테이퍼링이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어쨌건 주식시장이 그렇게 우호적인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갈 만한 그런 안정성에서 좀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만약에 모멘텀을 말씀하시면 성장주보다는 테크주, 그러니까 그 빅테크가 조금 더 안전하겠죠. 빵 기업들. 그렇죠. 빵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구글하고 페이스북 아까 잠깐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재밌는 기업입니다. 구글은 사실 이제 정식 이름이 아니죠. 이제 알파벳이라고 부르는 게 지주회사잖아요. 근데 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자회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회사가 다 해서 12개입니다. 몇 개 안 되네요. 그게 이제 합병한 거는 200~300개가 되는데 그걸 다 이제 뭉쳐놓은 거죠. 그래서 이 12개 중에서 하나가 구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구글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5%가 넘어갑니다. 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11개는 지금 아예 매출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서 구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 나머지 11개 분야에서 그렇죠. 근데 뭐 그 중에 이제 뭐 웨이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알파고를 만든 기업도 있거든요. 딥마인드라고. 뭐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가면 충분히 이제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하나 둘씩 툭툭 튀어나오다 보면 나중에 구글이라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이 충분히 올랐어. 충분히 뭐 세계 1등 기업이나 마찬가지니까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올랐고 이게 올라봐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 1,000만 원이 1억 되는 게 쉽지 100억이 1,000억 되는 게 쉽겠어?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을 좀 높이 올리고 싶은 분들은 종목에서 좀 삭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미 충분히 올랐다 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장의 가능성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아까 페이스북 잠깐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 페이스북의 투자 논리는 더 이상 페이스북이 뭐 이미 이제 29억 명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뭐 40억이 쓸 거라는 기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페이스북이 요즘 들어서는 그 소셜 커머스라는 건데 진출하면서 이커머스와 소셜
소셜 그 미디어를 합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이제 한 차원 더 나가면 사실 페이스북의 투자 논리는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드웨어가 발전되게 되면 메타버스는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의 가장 커다란 그 약점, 취약점이 아직까지는 하드웨어입니다.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랑 가상현실이 비슷해야 되는데 전혀 딴판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로블록스 플랫폼 가서 봐도 너무 유치하더라고 그렇죠. 그래픽이. 예. 무슨 블록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얼마든지 시간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페이스북의 자체 진단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요 가상현실하고 진짜 현실을 우리가 구별을 못하게 된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될 텐데 거기에서 가장 유리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죠. 왜냐하면 그런가요? 페이스북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하드웨어도 있죠. 지금 이미 그 오큘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플랫폼이 있잖아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살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이용자를 이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삼박자를 다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 테크놀로지의 그 단점만, 결점만 보완이 된다면 메타버스는 바로 시작될 거고 시작되면 페이스북의 가치는 엄청나게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현재의 모습만 현재 이런 걸로 성장해 왔잖아. 이것만 보니까 성장의 끝이 보이는데 무슨 뭐 페이스북 가입자, 나 페이스북 이용하는 사람 점점 줄지 않아?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지금 그들이 넥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그럼요. 저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소셜 미디어의 가치보다 몇 배 정도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우리 뭐 빈부의 격차 같은 것도 얘기를 했는데 메타버스가 잘만 활용이 되면요. 평등한 사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유럽 여행을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우주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소수에 국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육의 기회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한국 등록금도 지금 대학이 막 1,000만 원씩 내야 대학을 다니고 막 이런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메타버스가 만약에 상용화되고 그리고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게 실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것과 만약에 몰입감이 비슷해지게 되면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는 다 망하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버드에 들어가서 그 번역기를 끼고 하버드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굳이 한국에 있는 그 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교육의 균등한 기회가 창출이 되고 뭐 교육뿐만이 아니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좀 불구가 있다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이 메타버스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미래에 대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장단점,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나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믿음 이런 게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참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게 페이스북 몰라? 이거 하는 거잖아.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그 정말 많은 부분을 알아야겠네요. 이름을 안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미국 시장 그 참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개인들이 많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이 변동성이 왜냐면 금방 사고 금방 팔고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좀 기관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뭐 기관이기 때문에 꼭 장기 투자를 가는 것보다는요. 기관들도 이제 그 뭐 연말 결산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기 말이 되면 주가가 좀 빠지고 그들도 실적을 보고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관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한국 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 과거 한 10년, 20년을 보면 주식을 사놨는데 이제 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10%, 20% 올랐을 때 이거 빨리 팔아야겠다 해서 팔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가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면 후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이제 단기 투자를 안 하고 장기적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한국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오히려 오래 갖고 있어서 손해를 봤죠. 그렇죠.
그 우량 기업이고 앞으로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포스코가 뭐 3분의 1 토막 나고 예. 뭐 조선주가 뭐 4분의 1 토막 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단기 투자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장기 투자를 하다가 오히려 손해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화적으로 좀 빨리 팔고 사고 이런 게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예전 20년 전부터 투자를 했다면 어떤 사람은 애플에 투자해서 수십 배를 벌었고 어떤 사람은 넷플릭스에 투자해서 뭐 5,00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뭐 아마존도 있었죠. 페이스북도 있었죠. 이렇게 그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경험을 사람들이 반복하게 되면 굳이 팔아야 되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건전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고 습관이 문화가 되면 결국 그 문화가 다시 일상생활이 돼버리는 이러한 순순환이 이미 그 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부러운 문화인데 그러니까 그 개인의 참여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거기는 좋은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예. 일단은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경험치가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존니 선생님께서 오시면 항상 미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니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또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워렌 버핏도 한국에 왔으면 거지 됐다. 어떤 게 맞는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참 변동성이 좀 강하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미국에서도 인플레 문제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지만 계속 부각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달러 강세 점점 심해지고 있고.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노이즈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도 안 팔고 나는 가져갈 거야 생각하시는 데는 확고한 자기만의 어떤 신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투자 원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는요 포지셔닝인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께서 하나 이제 자기 자신의 포지셔닝을 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바이어인가 아니면 셀러인가. 저는 제 자신이 아직 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아직 팔아야 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아직 돈도 위해서? 벌고 있고. 셀러라는 것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하나 둘씩 정리를 하는 사람을 셀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바이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어의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셀러의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그 버릇이 아닌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해서 이제 룰을 좀 정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룰이 있어야 조금 더 이 마음 자세를 컨트롤하는 게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20%는 갖고 있는다. 항상 시장이 그렇죠. 좋든 나쁘든. 조금은 이제 변동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20%를 기준으로 하되 만약에 주식이 이제 상승장을 타잖아요. 그러면은 매수를 조금 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조금 늘어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폭락을 하게 되면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줄어들죠. 아주 심할 때는 현금이 9%, 8%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2월 달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 10월 달에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렇죠.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현금을 조절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20개가 최소입니다. 이 20개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예전에 많은 그 리서치가 있었는데요. 논문 결과에 따르면 20개의 그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없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두 가지의 표준 편차가 발생을 하는데 한 가지의 표준 편차는 시간적인 표준 편차입니다. 따라서 1990년대에 투자한 사람하고 2000년대에 투자한 사람하고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같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표준 편차가 있고요. 이거는 전체 표준 편차 중에서 50%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이제 사고 팔았는데 수익률이 다른 경우는 종목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종목 때문에 오는 표준 편차가 50%거든요. 근데 만약에 20개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 표준 편차가 25%까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5%를 투자하시면서 시장의 지수랑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런 수익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좀 떨어지면 현금을 잘 보유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도 그 현금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 사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부위는 줄고 주식 부위 비중이 늘어나는데 또 떨어져. 예, 예. 그러니까 이 현금을 써야 되는, 사야 되는 타이밍,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못 잡죠. 예, 그게 욕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알면 다 알지만. 예.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그 10초만 늦게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니면 오늘 안 사고 내일 사면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끝난다. 막 이런 생각이 막 그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주식을 살 때는 최소한 이제 3번, 4번, 5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다리다가 저는 좀 욕심이 많거든요. 살 때는. 그래서 뭐 지수가 한 5% 떨어질 때까지는 꿈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S&P가. 그래서 이제 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산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넣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금 준비해 놨으면 1,000만 원 중에서 한 300을 넣고 기다립니다. 또 떨어질 때까지. 그럼 만약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좋고요. 기분이.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조바심을 내면 안 되겠군요. 예. 왜냐하면 조금 그 처음에는 생각에 한 예를 들어서 살 돈이 1,000만 원 있어. 그냥 오늘 100만 원, 200만 원어치 샀어.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또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하는데 다음 날 보니까 4% 올랐어. 예. 근데 그 다음 날 또 떨어졌어. 예. 그러면 이제 또 오를지 모르니까 그 순간에 그냥 싹 사버리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떨어지고. 이게 참 패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어쩔 때는 시장이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련한 투자자분들은 보통 떨어질 때 잘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찍고 나서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 2%, 3% 이렇게 올라서 한 여기 무릎 정도 왔을 때 그때 사는 게 보통 이제 프로페셔널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주린이 입장을 못 벗어나는 마음. 하여튼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식 투자에서 이기려면 이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자,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8월부터 피크아웃 논란이 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한국도 지금 뭐 시작이 돼서 주가 흔들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의 문제잖아요. 예. 일각에서는 작년 대비 그 워낙 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보는 분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비정상적으로 올라왔지 않냐. 그러니까 주가도 정상적으로 조정받아야 돼.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피크아웃과 주가. 예, 저는 뭐 조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주식시장에 만약에 참여자들이 모두 장기 투자만 100% 하고 있다면 주식은 계속해서 우상향밖에 안 하겠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고 뭐 그중에 상당 부분은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도 넓혀서 보면 결국 이거는 우상향이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주식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정장이 10%가 올지 20%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정장을 기다리는 마음은 현금이 20% 있으니까 떨어지려면 떨어져 봐라.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요 80%가 있으니까 그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아마 우리 최 대표님처럼 이런 마인드가 이렇게 딱 장착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워낙 이 변동성,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본인이 되게 성급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인내심이 부족한 분들이 장기 투자한다고 들어와서 그냥 매일매일 그 주가 시황에 따라 막 흔들리는 모습 이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기 성향하고도 뭔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원자재, 유가를 포함해서 뭐 천연가스, 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것이 또 인플레이션 공급단의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큰 그 뭐라 그럴까요? 시장을 망가뜨릴 요소로 그렇게 보진 않으시는 거죠? 예, 저는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날짜인가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이제 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아, 엄청난 거죠. 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990년대 이후에 최고의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 원유 가격하고요. 식자재를 빼버리면 4%로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전반적인 경제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일부 품종에만 지금 좀 국한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고요. 올 초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던 것은 중고차였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예, 중고차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 9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중고차가 마이너스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다른 쪽에 올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원목 같은 경우는요, 팀버라고 부르죠. 그 원목은 50% 떨어졌어요. 지금 최고가에서.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석유도 이제 원유도 올라가다가 결국은 좀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다시 좀 안정화가 될 것이고 예. 투자 심리는 좀 살아날 것이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결국은 하긴 뭐 시장은 긍정론자들이 이긴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이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것이 그 주식을 파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단지 내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에 대한 확신인 것 같고요. 시장 변동 사항은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그 인사이트가 주어진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책의 저자시고 미주운 채널을 운영하시는 최철 대표님과 함께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이 뭐라 그럴까 전반적인 그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네. 즐거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멀리 오셨는데 이제 또 영국으로 가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다음 달에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네. 캠브리지. 예, 예. 캠브리지 가시는 분들 한번 좀 들리셔도 되겠는데. 예, 꼭 한번 찾아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 나중에 뭐 영국에 계시든 아니면 또 한국에 좀 나오실 때든 또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또 만들도록 한번 해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